제가 그 담당한 분야는 아까 뭐 조금 전에 이영 교수님 말씀하신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첨부를 받으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농어촌 복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원고를 첨부를 받고 보니까 그 원고를 저희가 자료를 쓰다 보니까 자료가 잘 없더라고요. 자료가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 사회 연구소라든가 나온 자료도 조금 이제 부분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강좌에 담당하신 김영란 소장님이 김영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농촌과 도시 간의 그러한 이제 격차, 양극화가 이런 도시 근로자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를 부문별로의 격차가 심해지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그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 바로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자신도 이 원고를 쓰기 전까지는 별다른 농촌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자료가 적었고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분야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좀 자료가 좀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의 자료였습니다. 일본의 자료였는데 일본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 사회의 그런 농어촌 복지를 정진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그런 관습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복지를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또 유사한 그런 케이스가 일본이라는 그런 관심이 들었고 저 자신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뭘 받느냐 일본 이제 농업협동조합의 고용자 복지사업이라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 원고를 쓰기 위해서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전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뭐라고 하나 이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권영문 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잠깐 이용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조직 자체가 민간 지역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족으로 가장 조직 자체 조직원이 가장 많고 돈도 재정도 가장 많이 움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뒤에 여러분 뒤에 나가는 글에다가 잠깐 이제 언급해놨습니다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농촌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인식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터지는 농협조합장을 둘러싼 그런 비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농협의 이분들의 공급 횡령 사태라든가 많이 이러한 사태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 듣고 보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농협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농어촌 이 복지 특히 농촌 복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농업협동조합의 일이 엄청나게 크다. 아까 앞에서 이제 권정근 소장님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례를 이 농어촌 복지활동과 양성사업의 사례로 초점을 두고 이 원고를 집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제 들어가는 글에서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권영문 소장님이라든가 앞에 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의 농어촌이 처한 그런 현실에서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강의를 받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바탕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도 앞에서 제가 이 광주에서 그 공주로 오면서도 잠깐 앞에서 그 앞에 관영문 수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충남대학의 그 김재학 교수님 잠깐 봤습니다만 그러한 현실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역시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되는 그 과정에서 그 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 대부분 우리 사회에 그러한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의 70% 이상이 그 농업에 종사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언젠가 지금 기억이 기억이 이제 어슴푸레하게 나옵니다만은 1960년인가 62년인가 하여튼 경자개발 5개년 계획 실시하기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에 이 도시에 사는 그러한 주민들이 70%였고 아니죠 거꾸로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70%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70%였고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30%였다고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 뒤에 앞에서 보니까 충남대학의 그 교수님 쓴 걸 보니까 70년만 하더라도 58% 그다음에 농촌에 농어촌에 사는 58% 그다음에 도시에 이렇게 봤습니다. 제 자신이 60년 대에는 약 7대3.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뭡니까? 읍면지에 사는 사람이 20%도 안 되고 10몇% 되는 정도로 됐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 농촌 간의 그러한 격차는 역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부터 60년대부터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러한 격차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거기에다 보다 더 이것을 보다 더 이러한 것을 농어촌의 그러한 현실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그다음에 한칠레 FTA죠 자유무역 협정 거기에다가 한미 간의 그런 그것이 이제 협상 과정이 지금 의회를 안 끝난 상태고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EU하고도 과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그러한 이제 농촌 어촌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FTA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연결되게 되면서 그 전에 산업화 이후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커졌는데 거기에다 보다 더 충격을 가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가 심해지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직장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농촌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농촌은 뭡니까? 그러한 이 젊은 사람이 없는 고령화된 그런 사회를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농촌 인구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나라의 산업화라는 그러한 산업화 도시화라는 그러한 과정, 그다음 대외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그다음 FTA의 그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 로 인해서 소득이라든가 보건복지, 교육이 이러한 여건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손도 볼 수 없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농촌의 그러한 그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제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수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몇십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점점 더 FTA라든가 이것이 좀 더 심화되어 가면서 아시다시피 2000년 4월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그 다음에 2004년 3월에 농립어민 사회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농립어민 사회질 향상 및 농촌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뭡니까? 여러분 자료지 28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경향신문의 발표 보도 기사입니다. 95년도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죠. 농가 소득이 도시 권리자 소득의 약 95% 수준이었는데 2007년도 72.5%, 2008년도 65.7%. 저도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기세가 엄청나게 커진 사실을 이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농촌에서의 소득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95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된 그때의 5.6, 5분이라 하면 뭐냐면 1번이가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죠. 20% 이제 소득이 갖다는 계층이죠. 5번이면 가장 높은 계층이죠. 비율이 95년도 5.6에 그쳤던 것이 이 소득 비율이 98년도 7.2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2008년 11.2 그러니까 딱 이 뭡니까 2, 3년 동안에 딱 2배로 소득의 격차가 벌어진 사실을 최근에 통계 자료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도시 농촌 간 또 농촌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실을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 앞에서도 그 말씀 권영근 소장님한테 들었겠지만은 자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이제 이러한 소득 간의 격차라든가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것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보완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렇게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뒤떨어진 그리고 소외된 격차가 많은 그러한 농촌의 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받은 것이 이제 해외의 그러한 이제 농어촌 복지 발전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도 잘 없고 그리고 찾은 자료가 이제 일본 쪽에 자리에 있고 또 일본에서 이제 농촌 복지를 하려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개업이라든가 수많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시간에 한정된 지면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일본 농촌 복지 그래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농업협동조합 민간 비영리 조직의 대표로 같은 농업협동조합의 고령자 복지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나라 농촌 복지에 발전해주는 그것을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집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농촌 복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일본의 농촌 복지 안에서도 일본의 고령자 복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체적인 그러한 기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89쪽이죠. 2007년도 바로 이제 일본의 내각부에서 나온 내각부에서는 고령사회 백서입니다. 이하면은 2007년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21.5%, 약 21%.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된 2005년 자료가 10.7%, 11%죠. 노인 인구가 65세 노인구 약 520만 명. 딱 우리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2배 정도.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5년도에 2005년 일본 사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이 사회 문제 안에서도 모든 문제의 그러한 이 초점이 노인복지, 고령자 복지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기 1988년도 일본에 이제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994년도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노인 인구가 14%의 그러니까 고령 사회 진입한 제가 1994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88년, 89년도 그때 갔을 때 그러니까 약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에 7%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94년도에 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하고 고령화 사회의 그 중간에는 지금보다 우리 한국의 이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하니까 이 모든 사회복지 관심이 이제 노인복지, 고령자복지 쏠려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 그 해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 노인복지, 고령자복지의
골드 플랜이 작성되고 고령자 복지를 위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바로 그 골드 플랜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관심 자체가 노인 복지, 고령자 복지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금을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부가치세를 그것을 제정하고 그 당시에 3%를 수립했는데 지금 약 5% 정도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세금의 새로운 항목을 해서 그 비용으로 고령자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골든 플레이 1989년도부터 그것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럴 모든 이제 사회복지에 그런 관심도 초점이 여기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94년도 그다음에 신골드 플랜, 신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계획에 고령자 20년이 가지고 확정돼 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봤듯이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돼서 바로 이제 고령자 문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인구수로 보게 되면은 2007년도 현재 각에서 본 바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1.5%인데 그래서 전체 총 1억 2,700만 국민 안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2,700만로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여러분 아시죠? 후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면 어떻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도 훨씬 더 각종 노인성 질병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든가 중풍 치매 비율이 훨씬 더 몇 배가 높아지는 이 시기입니다. 이 비율이 1200만, 127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1%로 10.7%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520만, 530만 정도. 그런데 약 2배 넘는다 볼 수가 있어요. 2배. 그래서 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제 일본 여행을 가시다 보면은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낮에도 여행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버스 같은 데 타다 보면은 대부분이 연습하는 어르신 타고 있으면 다 확실히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고령화가 진전되니까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에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994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05년도에 20%를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약 22%를 65세 노인구가 전체 국민의 사회는 비율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고령자 문제가 바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그러니까 또 실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주위에서 많이 듣고 보시는 그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일본의 재정 부채가 심각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이 그 다음에 20년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있다. 그죠? 이야기 들으시죠? 그죠?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문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잃어버린 20년. 그 다음에 국가 재정. 경제적 문제가 바로 여기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버블거품이 꺼지고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국가 활력이 저하된 것이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기 1990년대부터 어떠한 것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냐 인구학적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일본의 단가이 세대가 있습니다. 단가이 세대가 48년, 49년생부터 해가지고 그 가장 많은 인구 계층을 사용하는 그런 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바로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 알고 계시죠? 1955년부터 그저 1963년까지 약 78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되면은 이 일본의 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 1955년생이 바로 뭡니까? 우리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정년제도 50만 55세 나오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바로 이거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맞물린다. 그것이 그걸 또 미국에서도 뭡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서프라임 사태에 의해서 부동산 커플이 꺼지고, 그리고 이거 부동산 커플이 꺼지고, 그 다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돌아왔은 뭡니까? 2007년 8년도가 바로 미국의 배분 체제가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세대 인구 구조적 변화에 의한 배분 세대의 은퇴가 이것이 당시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회보장 이런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분야에 있어서 특히 경제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 분야를 이렇게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에서 이야기 90년대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시초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꺼진 시대,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성이 많이 시대, 우리나라 바로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이어서 이러한 시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도 현재 약 22% 가까운 노인 인구 비율이 2055년도 되게 되면은 2007년 현재 국민 5명 중에 1명 이상이 앞에서 말씀드린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인구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은 앞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래도 저출산 문제에 들어가면은 우리보다 나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가 2000 몇 년도던가 이 여성의 합계 출산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성이 평생 동안 가입 기간 남는 자녀 출산율, 그죠? 출산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합계 출산율이 1998년도가 그때 1.29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엄청난 그런 충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119 이 쇼크를 해가지고 그 뒤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엔젠 플랜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령화 이 문제와 같이 지금 출산율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대대적인 그러한 정책이 펼쳐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9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그러한 이제 각종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러한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였으면서 이러한 복지 분야, 특히 출산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약 1.3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는 우리 아시다시피 1.16, 1.15 정도.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우리가 더욱더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죠? 일본이 24년 만에 된 것을 우리는 18년 만에 2000년에서 2018년으로, 그 다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죠. 12년 걸리는 것이 우리는 8년 정도.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인구 고령화 문제도 우리가 더욱더 심각하고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좀 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일본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앞으로 더욱더 진행될 것이다 봐가지고 2055년에 되게 되는 고령자 1명당 생산 연령 인구가 2.3명 1대1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참 암울하구나. 이 문제가 암울한 저출산과 고령 문제가 암울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역시 타산지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로 암울한 문제로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고령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에는 47개 도도 구역, 우리나라 이야기는 광역자치단체, 시도, 그죠? 광역시와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7개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도건요, 시마네겐이 28.2%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먼저, 도가 약 30% 가까이 된다. 그죠? 이런 기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촌, 그 시정촌은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보다 조금 작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해도 석상시가 39.7%, 정촌으로선 군마현 남목촌, 그 다음에 미중영 기와청, 미액견하고 그 다음 군마현에서 각각 53.4%.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광주대학교에 있습니다만은 광주 전남이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평균 보게 되면 약 18%, 지금 우리가 11% 하는데 전남이 약 18%. 그 중에서도 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성이라든가 약 4개 시군이 3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이러한 시군구, 그렇죠? 그게가 바로 이제 50%를 넘는. 그래서 언젠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작년에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지역 보니까 70%가 넘어 70%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노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촌에 가면 농촌 가면. 그래서 이 일본 역시 앞에서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고령자 비율이 훨씬 높다. 역시 그 영향이죠. 마찬가지로 농촌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이런 비율이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 급성한 고령화에서 와상 중풍 노인들, 치매 노인들 폭증하게 되면서 이러한 케어 니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것이 결코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편화된 그러한 니드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국가 바로 일본입니다. 1963년도. 그 뒤에 이제 미국이 1965년도 노인법을 제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정해가지고 이 전통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부양이라든가 케어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가족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렇게 급속하게 핵가족화, 소가족화가 진행되어 가게 되면서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인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서 제도로서 이러한 케어 니드에 대한 케어보험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의 고령자 복지는 그러면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 전개 과정과 배경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일본의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그 뒤에 2년 뒤에 미국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복지법이 제정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하고 있지만은 일본 역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그러한 틀을 따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일본의 생활보호 제도, 그 다음에 일본의 노인복지 제도가 바로 그 대상자를 지금까지는 이 저소득 노인에 중심을 해가서 이러한 이 생활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를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오는 것이죠.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서 이 법에 의한 특별 야호 노인홈,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러니까 가정봉사라는 용어도 바로 이제 일본에서 바로 용어를 도입을 했어요. 용어 자체가 1963년도에 노인복지법에 제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설복지라든가 재가복지가 그것이 이제 법적인 근거가 노인복지에 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시설복지에 우리나라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우선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소득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중산층이라든가 계층이 들어가기 어려운 먼저 1차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입소하는 이런 형태.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뭡니까?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양로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90%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시겠죠. 못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병상이 일부 빌 경우에 뭐그 30% 한도 내에서 그 도시근로자 평수 이하 실미 대상자가 그 30% 한도 내에서 입소하시는 것수.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입소시키는 그런 형태. 바로 이제 이 틀이 바로 일본의 그 틀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70년 들어서 60년대 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특별당원은 재가복지시설복지가 시법에 개정되고 70년에 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령화 세대들하고 평생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치매라든가 중풍, 와상노인의 이 진짜 그리고 그들의 생활 상태가 하면서 이슈화되면서 바로 사회복지 긴급정비 시설 정비 5년 계획을 70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복지시설 먼저 일본의 경우에 먼저 시설복지부터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가복지가 뒤에 80년대 합니다. 시설복지부터 부족한 시설복지부터 확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설복지의 그런 기반 없이는 재가복지도 뭡니까? 발전돼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시설복지부터 확정을 했고 그리고 그 70년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의 데이서비스 센터 주간보호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단기보호소가 70년 중반에 시설복지 확충만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재가복지의 이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80년 들었으면서 특히나 이제 재가복지가 인스트리얼리제이션 탈시설화 경향에 맞춰가지고 바로 이 80년대에 재가복지가 이 확대되고 꼽히는 이러한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재가노인의 방문 간호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도입 전에는 보건소에서 생활보호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 노인을 해서 방문 간호하는 이 시기에 그것이 이제 2000년 이후 가까이 이것이 도입되고 그것이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바로 이제 제가 그런 서비스로서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만 81년도에 이것이 방문 간호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홈헬프 파견 서비스 기존의 가정봉사 파견 서비스를 홈헬프 파견 서비스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대상자가 그 전까지의 가정봉사 파견 서비스가 왜 홈헬프 파견 서비스를 바뀌었느냐? 바로 그 전까지 가정봉사 파견 서비스 대상자를 우리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이죠. 저소득 노인을 대상했다가 그리고 거의 어떻습니까? 대상의 그러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그 형태, 개인 부담 없는 그런 형태에다가 이 대상자를 앞에서 이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넓히게 되면서 가정봉사 파견 서비스에서 바로 홈헬프 파견 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바로 이 홈헬프 파견 서비스, 그 다음에 주간보호 서비스 같은 이러한 대상자를 확대해서 이 대상자 확대하게 되니까 기존의 공적인 그러한 이 재가복지 서비스로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대상자를 넓히면서 바로 공적 서비스 민간부에 참여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점차 여기서 이 사상자를 확대시키면서 그리고 중산층에 포함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가정구성 파견 서비스 확대시키면서 민간에 참여하는 유로 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명칭이 홈헬프 파견 서비스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86년대 노인보건법을 개정하고 이 개정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노인보건시설을 노인보건법에서 새롭게 이 새로운 시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노인보건시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의사가 있는 이제 의사가 간호사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노인요양병원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보험에 노인 요양병원인 노인 보건시설이 이런 개호보험의 시설의 급여로 들어가는데 우리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이 보건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
주간보험, 그 다음에 단기보험, 생활보에서 그다음 이제 80년대 재가복지를 확대시키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89년대에 됐습니까? 그 한국노인회에서 가정무상 파견수들을 시범사를 하게 되고 90년대 바로 확대시킨 일본이 약 10년 정도의 10년 이상의 틈을 가지고 우리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이러한 시설복지, 재가복지의 계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계획, 골드 플랜을 이것이 도입을 시키고 89년도 제가 이제 건너갔을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확충한 재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제인 소비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99년도, 2000년대까지의 목표를 정해서 시설복지, 재가복지의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노인복지를 비롯해서 8법을 대행해서 이 시정청 도도부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노인보건복지 실정이 법에 의해서 의무화됐고, 그리고 시설복지, 재가복지 서비스를 연결 일원화시키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체제를 정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94년도 바로 이제 고령사회에 들어간 94년도에 이 골드 플랜, 구 골드 플랜을 내용을 수정해서 왜 수정했느냐? 이 당초 89년도에 제정된 골드 플랜이 지방자치에 그러니까 47개 도도부연,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조사를 해서 실제 수요가 맞는가를 조사를 했는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수요에 의한 실제 조사가 들어나가서 기존의 이 고령자 보건복지 10개 계획을 수정을 해서 94년도에 이것이 다 들어오면서 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전략 골드 플랜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치매 고령자, 그다음 와상 중풍 고령자가 직장에서 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 2,000만이 넘으니까 좀 감당할 수 없이 그러한 이제 뭡니까? 이 노인에 대한 케어 니드가 그렇게 폭증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와 반대로 한편으로 핵가족화, 소가족화, 특히 학교 시간의 저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고령자의 케어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큰 부담을 적용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그전까지의 행정 중심의 저소득층의 대상화는 좀 전에 이 공적보건 중심의 케어 서비스 한계를 맞게 되면서 그 대상자를 넓히는 민간 민간 부문, 기업이라든가 이런 영리부분뿐 아니라 비영리부분에 포함시키는 이 대상자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시키는 이러한 복지 자원주의의 이 일환으로 해서 민간 주체 참여와 경쟁을 통해서 시장화 정책으로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공적 부분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자를 이 생활보호 대상 중심에서 그 다음에 중산층 이상을 넓히게 되면 중산 이상의 이 대상자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경제적인 여력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복지 자원주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기존에 기존의 제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존의 제도가 바로 이제 조치 제도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기존의 지금의 이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제도죠. 바로 이 조치 제도인데 이 조치 제도는 뭐냐? 바로 일본의 생활보호법 제도에서 나온 것이 조치 제도입니다. 조치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공적복지의 그런 보조금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어떤 형태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조치 제도라는 것은 시설 대상자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러한 조치 제도의 그것이 조치 제도인데 보다 넓게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행정체에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권한이 부여된 그러한 시체 복지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요양시설 양로시설에 자신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생활보호 대상자를 하더라도. 왜냐? 행정청이 어떻습니까? 시군구가
여기 이 광주 같으면은 광주 남구에 있는 그 행정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당신은 뭡니까? 성에서 요양원에 가시오. 당신은 전남 성남원에 가시오.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렇게 지정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뭡니까? 자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대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행정적인 그런 조치제도고, 그것을 민간, 이 사회복지법인에게 맡겨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에 맡겨서 이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에서 의식주라든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가에게 뭡니까? 보증을 받는 형태. 바로 그거 뭡니까? 조치위탁비라는 거예요. 조치위탁비. 이 형태. 바로 이제 그 일본의 생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활보호 제도에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조치 제도가,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형태, 행정청이 거기에 입소시키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고, 그 시설에서는 뭡니까? 의식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행정에게 뭡니까? 보증을 받는데, 조치 위탁비를 받는데, 이것이 바로 이 조치 제도입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에서 나온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앞에서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데는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그 선택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행정청이 앞에서 성에서 요양원에 가시면 가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서비스 선택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는 뭐 전남 성남에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선택에 선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된 계약 서비스를 받기가 자기가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 어떠한 서비스를 안 받고 어떤 방식인데 결정한 여지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형태. 이것이 바로 이제 조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조치에 대한 서비스는 서비스가 일률적 기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니까 중산층의 이 노인복지 니들은 다양한데 중산층 이상의 그런 계층이 뭡니까? 이런 일률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질이 낮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일본에서 노인 이 개호보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의료 측면에서 보게 되는 사회적 입원 문제. 사회적 입원이 우리에서도 뭡니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된 바로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사회적 입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입원이 뭐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주에 나온 바와 같이 노인 의료의 경우에 의료적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 양호 노인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입소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특별 양호 노인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인 전문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소득별 계층별로 입소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 양호 노인홈보다도 일본의 종합병원에서 입소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생겨서 도리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에 이 입원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상류층들 이러한 계층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안 보내고 어떻습니까? 많은 비용이 드는 병원에 종합병원에 장기간 간병인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간병인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류층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의료라는 것이 가장 긴급하게 단기간에 입원을 시켜서 거기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급속에 내보는 것이 바로 의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인데, 바로 의료의 병실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의료라는 것이 노인의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절염이라든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장기간 입원시키는 것은 바로 병원을 비효율적으로, 비능력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밖에 안 되고, 의료 자원을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작용하고, 또 이것이 또 의료비 증가로,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일본의 의료보험에 그러한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조치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제도로 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용의 그러한 문제라든가 앞에서 선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러한 문제와 관련시켜서
조치 제재 문제점은 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자 서비스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소득조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공기조성하고 대상자가 돼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2005년대 초 고령사회 20%를 넘는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독일에서 세계 두 번째로 97년에 노인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게 되고 200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 그에 맞추어서 골드 플랜 19호에서 그것을 보다도 확대시킨 골드 플랜 21 어떤 시설과 재가복지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인력과 그 다음에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그전까지 우리가 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뭡니까?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죠.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노인복지, 고령자 복지 총체적으로 경험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0%를 넘는 그죠? 농촌의 고령자 개업 문제는 도시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농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시보다도 이러한 고령자 복지, 노인 복지를 하기 더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 이동거리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성이 제약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바로 민간 비영리 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이 이러한 농촌 고령자 복지 사업에 공격적으로 끼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1992년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것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농협에서 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홈헬퍼,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홈헬퍼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것이 있는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농협에서 양성한 홈헬퍼는 상급 홈헬퍼입니다. 상급 홈헬퍼. 이 상급 홈헬퍼란 뭐냐? 우리나라에도 요양보호사 1급, 2급 해가지고 이제 4월 26일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하게 되면 법이 없어지고 국가시험이 됩니다만은 이 상급 홈헬퍼는 그러니까 가사 원조라든가 이런 서비스만 되지 중증의 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케어 서비스는 못하는 거예요. 2급 이상이 할 수 있어요. 2급 이상. 또 2급 이상이 할 수 있고, 또 1급의 경우에는 2급, 3급의 그런 경력이 있어야 1급을 할 수 있어요. 2급, 3급 경력이 있어야. 그리고 3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려면 상당히 일본에서의 홈헬퍼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런 현장 그 실무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양성하는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체계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문제로 해가지고 제기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농협에서 항상 이 홈헬퍼가 이 상급 홈헬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성된 홈헬퍼 자격취급자, 요양보호사 자격취급자 중심에서 주민 참가형 자원봉사 조직으로서 구성해서 홈헬퍼 서비스, 앞에서 그랬죠. 서비스 분야가 주로 가사 서비스를. 왜냐? 어떻습니까? 중증의 치매 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풍 노인의 신체 수발, 목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욕이라든가, 식사 수발이라는 것보다도 케어에 대한 전문성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청소라든가 세탁 등의 이런 가사 서비스 위주로 농협에서는 해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다른 분야보다 먼저 농협 업무에서 홈헬퍼 서비스에 농협을 참여한 것은 이 일본의 경우에는 이 특별 양호 노인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시설, 노인 전문 요양시설, 그 다음에 노인 보건시설, 이런 이제 개호보험 서비스, 시설 서비스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처럼 이 문턱 없이 다 민간의 개인 사업자들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 서비스는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그 시설 서비스에 의한 서비스는 일종이라 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밀실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밀실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 치매라든가 중풍 노인 같은 경우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같은 법인이 설립되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고용 설립할 필요성이 없고, 이러한 그다음 시설복지 사업에 비해서 부담도 적고, 그 다음에 사업 분야나 서비스 제공에 비교적 앞에서 가서 서비스를 해왔으니까 시험 분야나 그런 판단의 장에서 이러한 대부분의 농협에서 이런 제가 서비스도 타결되고, 제가 서비스 안에서도 홈헬스 서비스, 방문장 같은 걸 먼저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경험이 없는 그런 민간 비영 조직 농협이 이러한 농촌의 고령자 복지에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개호기술이라든가 복지사업의 그런 경영 노하우가 이것이 제대로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협의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궤도의 이 고령자 복지사업의 궤도에 오르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 농협의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의 경우를 봐서 이런 일본의 이 농협이 왜 이 고령자 농촌의 고령자 복지사업에 참여하는가, 그 필요성.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는 소개가 안 됐으나마는 우찌미야 우도궁 농협의 고령자 복지 사업 추진 사례는 일본의 농촌 복지라면 바로 이제 추진 사례로 생생하게 가장 많이 널리 인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참여 필요성, 그 다음에 우도공 농협, 우찌미야 농협의 추진 사례를 보고서를 통해서, 구지의 보고서를 통해서 벤칭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협이 비영리 조직인 농협이 농촌 고령자 참여를 필요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공적 행정이 그러한 고령자 개호 서비스, 급증하는 고령자 개호 서비스 니드의 공급 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농협 같은 비영리 민간 비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 영리 조직도 바로 개호 서비스, 특히 제가 복지에 참여를 해서 문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서비스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장 경쟁에 의해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유료법인은 물론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시민단체 비영리 조직의 참가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다원주의에서 이것이 전체적인 방향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비영리 조직 안에서도 이 농협이라든가 시민단체 같은 이러한 분야가 이러한 고령자 복지사업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이 행정의 공급 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로 비영리 조직의 참여 필요성도 물론 있지만은 이용자 이 농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NGO가 이용자 이익이란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일본의 고령자 개호 서비스라든가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라든가 지금 완전히 시장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비영리 조직인 농협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참여 필요성이 뭐냐? 바로 시장에 맡겨진 그러한 이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바로 바로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시장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해서 시장이 잘못 왜곡된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감시 고발해가지고 제대로 그리게 하는 그런 측면의 것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도 많이 지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금 시장에 맡기면서 많은 사례를 보고 있죠. 왜냐? 어떤 지역에는 과다하게 서비스 공급제가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 과당 경쟁에서 이전 투고에서 개인 부담 안 받고 그 다음에 요양보험에서 급여 삭감하고 이러한 시장의 왜곡된 문제, 이러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 견제하고 이러한 기능이 비영리 조직인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농협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영리 추구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불법 탈법 그 다음 왜곡된 그런 것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나 농협이 그 안에서 농협이 왜 이러한 이 사업을 고령자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 복지 사업 해야 되냐? 바로 농협은 바로 농촌사회에 가장 통통한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한 조직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막대한 재정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 9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농촌 실제로 가장 사사시 알고 있는 조직이 바로 비영리적인 농협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그 다음에 견제하는 그러한 기능, 나아가서 지역 대부분의 농민들이 바로 농협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식 자체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통원도 가장 용이한 조직이 바로 이 조직이다 해가지고 이 농협의 또 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다 제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치미아 공농협의 그런 보급 추진 사례는 국제 보고서를 앞에서 아주 널리 알린 농촌부장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농협 지원 전혀 복지하고 관계없는 농협 지원이 고용적 복지를 보게 되는데, 농협의 우치미아 농협의 우도공 농협의 이 후지에는 생활지도사에 임명돼가지고 그 임명된 당시에 고령자 복지사업을 지원시키기 위해서 이 상사로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 거기서 전혀 거기에는 자기는 농협의 생활지도로 생활에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농민들 같이 이겨왔는데 복지사업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지사업의 이 후지의 씨는 복지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숭고한 뜻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않고 오로지 봉사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맞지 않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관심이 없었고 이익을 주장하는 숭고하고 고상한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지도로서 농협의 이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오래되었는데 바로 이제 농협의 그런 이제 직접적인 그런 판매 담당자 조합원의 이익 총질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복지사업 맡으라는 게 좀 완전히 청첩분리 같은 그러한 업무를 맡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자 복지사업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복지사업이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복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적 행정이 다 해야 하는 건데 왜 농협이 해야 되느냐? 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투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불만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종 연수에 농협이 각종 연수에 참가를 하고 그다음 각종 연수에서 고령자 사람은 그런 이제 이 배경 그다음에 이념 같은 것을 많이 이 강의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고령자 농협이 참가를 하게 되는 이 농협이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특히 고령자 복지사업을 하게 되는 그것을 농협에서도 강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념을 통해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앞에서 일본의 세계 최고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하든가 그 다음에 조합원들을 우리 농민들의 그런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질 높이기 위해서 막연한 소리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면서도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요성 때문에 물론 내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한 그런 농촌노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령사의 필요성을 사실 알고 있는데 왜 농협이 참여해요? 왜? 행정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왜 농협이 참여하는지 이해가 못하고 있었고 자기가 또 해야 될 역할도 잘 모르고 있었다.